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지금은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473페이지 이제 3부 토마스 리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리드는 제가 봤을 땐 이때 당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성직자들이 그 흉의 철학을 보고 그들의 교리를 붕괴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 얼마나 지금 무서웠겠어요. 재빨리 방어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주의적이니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또 대표적인 철학자가 리드 같아요. 이 사람은 되게 좀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관점에서 네, 맞아요. 저 흉을 이제 비판하겠죠. 그래서 요란스러운 회의론을 담은 책이 인성론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단지 이단적인 것으로만 보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적인 것으로 그 흉의 책을 봤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진짜 이거 들고 일어나네요, 막. 기독교 신앙의 적으로 봤대요. 진짜 세다. 이게 종교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무섭다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드가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대요. 그 학파 중에서.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는. 스코틀랜드인의 항의를 철학적으로 훌륭한 것이 되게끔 했다. 이런 그 스코틀랜드 실제론 학파 뭐 혹은 상식학파라고 불리게 된 일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리드였다. 대단한 인물이긴 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스코틀랜드를 강조하는 거 보니까 이때 당시에 그 영국이 통일이 안 됐나 보네요.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아일랜드도 나오고 네, 전에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자꾸 스코틀랜드를 강조하네요. 그래서 리드의 리드의 주장도 되게 상식적이에요. 어떠한 것도 그 지각하는 정신 속에 있는 것 이외에는 지각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네,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들을 정말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정신 속에 새겨진 그것들의 어떤 영상이나 심상을 지각할 따름이요. 우리는 이것들을 인상과 관념이라고 부른다. 인상관념을 또 꺼내오네요. 이건 또 버클리가 아닌가? 휴미 했나? 잠깐만. 그래서 이게 맞네요. 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휴미 말했는데 이 가정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이 가정을 받아들이면 영속적 물건들, 물질적 세계, 영혼 및 하나님의 실제성에 관한 여러 가지 회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맞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즉 본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들이 또한 마음속에 있다고 단언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감각과 지각.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한 주장은 되게 상식적인 주장이에요. 물질을 나는 물질을 객관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참 그죠. 상식은 철학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리드는 생각하였다. 상식은 철학보다 더 근본적이다. 상식이 원리들을 의문시하거나 혹은 이 원리들의 증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철학은 그 어느 것이나 일종의 형이상학적 망발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뭔가 약간 그 종교성이 띄고 있긴 하네요. 네, 맞아요. 재밌죠. 네. 근데 이게 리드가 상식에 대한 호소를 하는데 이거를 그 수제자도 상식이란 말을 아예 포기해가지고 쓰질 않았대요. 너무 왜냐면 독단적으로 상식이란 말이 막 독단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참 리드의 주장을 참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렵네요. 애매하죠. 이게 거의 끝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몇 장 안 돼요. 네, 몇 장 안 되고.
야, 이 나머지 버클리랑 흉도 이만치 짧았으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야기 많이 나눌 텐데. 아니 분량 딱 좋네. 진짜. 분량은 딱 좋은데 딱 좋네. 예, 분량은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약간 보면 우리가 과하게 이해해야 되는 글들이 많아요. 딱 좋네 분량.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감각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그런 게 또 리드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리드가 그 스콜라 철학대와 뭐가 다를까? 스콜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의 철학과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어떤 측면이 다를까? 우리가 다시 그 옛날을 떠올려 봤을 때 중세 시대 때는 우리가 보이는 이것들이 실제 하는 걸로 안 봤었었죠? 중세 시대 때는 근데 이게 중세 때는 그 관점이 달라가지고 그니까요. 그때는 뭐 인식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뭐 증명하고 이런 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그죠? 실제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보기 좀 애매한 게 그 플로티노스의 예, 예, 그 이론론에 의하여 음. 다 파생됐다 했잖아요. 그냥 다 파생물이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실제 존재한다기보단 우리는 그냥 파생물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주체적이지 않은 거죠. 예, 예. 근데 굳이 리드가 또 이렇게 페이지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거면 그것들과는 좀 다른 의견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굳이 튀어나왔을까? 그런 관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게 한번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475쪽에 보면 둘째 문단에 관념이란 용어가 로크에 의하여 애매하게 사용되었고 또한 이상과 관념이란 두 용어가 흉에 의하여 애매하게 사용되었다고 리드는 주장하였다. 그래서 관념이란 말은 첫째로 정신이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뭐 생각하는 거, 마음에 그려보는 거, 이해하는 거, 지각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심적 과정이라는 거죠. 둘째로 관념이란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지각에서 다루는 대상들을 의미한다. 그 첫째 의미에서는 관념들은 분명히 심적인 사건인데 그것들은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또 정신 속에서만 일어난다. 예. 둘째 의미에서의 관념들은 어떤 것이라도 좋다. 반드시 심적인 것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처음의 의미에서의 관념들이 지닌 성격을 적용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언어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들이 또한 마음속에 있다고 단언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것이 마음에 있으니까. 예, 이런 말도 해요. 관념은 본질상 다른 존재물들과 사이가 나쁜 듯 싶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본다는 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보이는 대상들이 또한 마음속에 있다고 단언하는 잘못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아, 이게 본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제 그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꾸 관념으로 환원하잖아요. 우리 감각 같은 것도 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듣는 건데 그래서 외부의 사물들을 자꾸 믿지 못하고 이 물질들을 그러니까 이 관념을 자꾸 의심하게 되고 감각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근데 왜 리드한테는 왜 이걸 밝히는 게 중요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네. 그 사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지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존재. 에덴 동산도 만들고 네. 만들었잖아요. 그 관념에만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은 뭐냐? 그럼 하나님은 뭘 만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실제에 대한 거를 또 어쨌든 18세기 영국 철학자들은 실제에 대한 게 중요했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 아니야? 내가 저걸 인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리드도 저는 이게 종교인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이미 결론이 있어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미 있고
사물들도 이 실제들도 그쵸. 예. 이미 있어야 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야 되니까. 그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 결론에 짜맞추는 거예요. 모든 말들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있어. 논리적으로 생각할 것도 없고 그 모든 논리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에 짜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약간은 모순인 게 종교인들이 그래요 항상. 종교인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로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근데 맞아. 이런 식으로 또 논리를 짜요. 맞아. 그러니까 논리를 자기가 막 짜맞춰. 모든 논리를 짜맞춰.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없는 건데 자기들의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지? 그럼 그 짜놓은 논리에 대해서 비판하면 결론은 근데 이거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조금 애매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얘기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리드는 요 정도 이제 있고 우리가 중요 주제로 그냥 우리 토론 주제로 그거 한번 얘기해요. 좋아요.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얘기할 수 없는 주제로 종교와 정치. 근데 지금 다 같은 맥락인 게 왜 그게 얘기가 안 되냐면 종교도 이미 되게 독단적이에요. 결론이 이미 나 있고 거기 다 짜맞추잖아요. 정치도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자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안이든 이미 결론이 나 있고 모든 주장과 논리를 다 짜맞추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나랑 정치적 입장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재밌는 주제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진보면은 보수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신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념이죠. 신념이에요. 그냥 믿는 거죠 그냥. 근데 인간한테는 이 신념이 삶의 지탱이 되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죽지 않게 만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신념이라고 봐요. 그렇죠. 신념이 없으면 인간은 또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극단적으로 한번 전제를 깔아볼게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신념을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는 이 신념을 부정한다는 거는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괴리감이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은 이 전에 철학자들이 꺼냈던 것처럼 오성을 또 꺼내야 되는 것 같아요. 깨닫는 그 영역. 그러니까 조금 더 사리분별할 수 있는 것. 이거를 깨달아 이런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은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념이 확고하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이거를 좀 인정해야 된다 봐요. 나는 각자 확증 편향적인 신념이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다면 이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내가 신념이 있다는 거를 먼저 인지하고 그 이후에 합리적으로 타당하면은 받아들일 용인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올 김영호 선생님 책 중에 읽었던 그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무전제의 사유. 무전제의 사유는 다전제의 사유다. 그러니까 전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다전제, 전제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불경도 보고 만약 이슬람도 공부를 하고 뭐 다양한 무속신앙도 공부하고 맞네요. 그러면 전제가 많아지잖아요. 엄청 많아지죠. 그러면은 저의 그 그릇이 넓어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제가 진보적인 입장이라 그래도 보수 쪽의 입장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다전제의 사유가 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이고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철학도 보면은 되게 다양한 전제들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거 듣다 보면은 솔직히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오늘 드디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철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철학자들 막 공부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기 철학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윤님은 혹시 자기 입장, 자기만의 그 고유한 그 철학
이런 걸 갖고 계시나요?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건설해 놓은 건 없는 것 그냥 같아요. 생성 중인 거죠. 네. 네. 저도 이제 생성 중이긴 한데 이게 사회에 이제 좀 어른이나 유명한 학자들, 유명한 철학자들도 보면 자기만의 입장이 있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철학자들도 보면 다 자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세상을 봤던 거죠. 근데 이런 철학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철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윤님한테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시청자님들한테도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이걸 제안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각자 다르시겠지만 자기 철학을 한번 형성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맥락에서 야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 오늘 배웠던 그 휴움과 리드와 버클리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한번 보면서 저는 이제 자기 철학적인 맥락에서 한번 해석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나의 철학. 그러니까 제가 윤님도 아마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념과 이 철학자들과 계속 대결을 붙이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떤 문장을 읽으면서 이 주체가 내가 돼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이 생각을 받아들이겠어. 이런 식으로 그게 자기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이거를 외우고 저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주장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저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가, 나의 기존 관념과 세계관에 맞춰가지고 자꾸 비교를 하고 자꾸 대립을 시키는 거, 자꾸 스스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기 철학을 만들어 형성해가는 과정인 거죠. 그 말에서 진짜 무전제의 사유는 다전제의 사유가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칸트도 할 텐데 칸트하고도 저는 좀 대결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칸트의 말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그게 나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공감 가요. 그러니까 쓸모 있는 나한테 진짜 쓸모 있는. 그죠. 솔직히 플라톤의 모든 주장을 저는 받아들이진 않고 그 사람도 워낙 막 이렇게 서열을 나누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사람 주장 중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이데아던가요. 네, 그런 것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철학자에서 장점을 가져오고 아닌 것 같으면 버리고. 나중에 토론할 때도 좋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예전에는 어떤 철학자를 봤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런 맥락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자기 철학을 형성하는 맥락에서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까 먼저 설명구로 넣으셨던 예. 그 무전제의 사유 너무 좋네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공부도 안 하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지 않고 난 아니야 이렇게 난 그거랑 틀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상대방 말 다 듣고 나서 여기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네 이렇게 하는 거랑 정말 다르잖아요. 그거 그쵸. 그래서 자기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세상 흘러가는 거를 막 내가 거절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좀 침투하기 싫은 것도 좀 침투를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일단은 들어야 돼요. 네. 그 사람 말을 일단 듣고 일단은 다 수용을 해야 돼. 일단은. 근데 저는 좀 다른 또 주제로 넘어가서 남은 시간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봐요. 위기죠. 이제 마지막 위기에 왔다. 포퓰리즘 장난 아니고 진짜. 저는 이 위기가 자본주의의 위기와 함께 또 결부되고 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사태들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정말 자본주의의 말로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되게 큰 범위인데 저희가 전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욕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욕망의 주의.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때문에 또 보수 진보가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이 욕망을 통제하지 마라. 알아서 우리끼리 통제된다. 시장 균형으로. 근데 진보는 아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욕망선을 저지하지 않으면 못 막는다. 이걸로 또 나뉘잖아요. 그러네요. 자, 근데 그러면 이 자본주의는 욕망을 촉진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를 지탱했고 이만큼의 문명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저는 하나 예언하는데 장담하는데 2020년 이후로는 앞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는 정말 이야기했던 환경 문제라 봐요. 근데 이게 진짜 그러네. 이전에도 환경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네. 이전에는 그냥 그래 뭐 북극이 녹네 이런 정도의 그냥 체감이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환경 문제는 2008년 경제가 쇼크가 난 것처럼의 그 충격, IMF가 터졌던 것처럼 충격처럼 자연환경, 이 환경에 대한 문제가 그만큼의 타격으로 올 거다. 이미 올해 그 비온 일수만 봐더라도 맞아요. 아니 비가 한 50일을 연달아 내렸어요. 이게 진짜 저는 굉장히 문제는 제가 예전에 네. 저기 이야기했지만 엔트로피예요. 그러니까 아. 무질서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판을 깔아놓고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누가 들읍니까 이 말을? 그러니까. 이 말 절대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이거 대체 누가 막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로 그래서 제가 요새 생각하는 게 와 과연 마르크스가 이걸 예상한 걸까? 아. 마르크스가 이거를 혹시 예상을 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고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본주의의 말로는 에너지 고갈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럼 반대는 그러네요. 사회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이게 사회주의가 돼요. 아. 그럼 이제 이게 또 이념 전쟁이 되거든요. 예.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념과 신념의 맞닿음이라 예. 못 풀어요. 또 그게 못 풀죠. 그래서 이거는 방관해야 돼요. 이제 이 꼴 나면. 아. 지금 게다가 예. 이제 경제학을 좀 관심 갖는 경제학 공부할 필요도 없고 경제 원리를 좀 관심 갖는 분들은 알 겁니다. 예. 우리는 이 지금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신용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우리는 실제 지폐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약속 증명이지 아. 이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지금 경험 인식론한 것처럼 예. 뭔 말이냐면 10,000원이라는 것도 10,000원의 약속을 한 거지 진짜 10,000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다 약속과 약속으로 이어져서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경제 시스템이 조금씩 붕괴 가기 시작하면은 아, 그 약속들이 깨져요. 그러면 돈이 다 날아가는 거네요.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고 그 우리가 말하는 지금 신용사회의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진짜 아니 그러면 대혼란이 대혼란이 오죠.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안 집어넣은 사람이 없고 와, 그게 그럼 대표적 진짜- 사태가 제일 잘하는 인플레이션 사태니까요. 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10억을 갖고 있으면 네. 강남에 어떤 한 집을 살 수도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던 어치잖아요. 10억이. 근데 어느 순간 경제 쇼크가 다 한 번에 와가지고 아. 이게 있으면 뭐 이걸로 소보루빵 하나 못 사 먹어요. 왜냐? 이거는 10억은 진짜 가치가 있던 게 아니고 우리끼리 약속한 가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무너지겠다. 왜? 에너지 자원 고갈이 되면 와. 이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기술력들 이게 다 폐허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부동산도 지금 버블이라고 거품이 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 거품이 반드시 꺼질 건데 2008년에 미국이 그렇게 꺼졌어서 예, 우리나라도 망했죠. 엄청날 것 같아요. 부동산 엄청나잖아요. 거품이 지금. 네. 언젠가 반드시 터질 텐데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역사가 좀 돈다는 게 네. 인간은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철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게 예. 오성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이성보다 오성. 그 오성을 좀 써야 된다고 봐요. 네. 진짜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멸망하기 전에 안 내려놓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제 혼자 생각을 했었던 건데 네. 저의 나름의 진짜 비법, 그러니까 네. 비밀 노하우를 공유해 볼게요. 아, 예.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거 진짜 이거 제 약간 비밀인데 뭔가요? 자본주의가 멸망하면 네. 왠지 설국열차 영화처럼 모든 게 박살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인류가 없어지고 생태계가 박살날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추측 안 하는 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박살나면 다시 농경사회로 돌아갈 것 같은 주의. 진짜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맞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맞아. 환경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예언합니다. 이거 진짜 예언해요. 아, 진짜 그러겠네. 이게 음. 제가 생각하기로는 30년 안에 찾아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터지고 막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빠를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금방일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던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연준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돈을 찍어내잖아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를 들어 100억을 찍어내면 이게 네. 6천억인가
10조인가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의 1000배인가 100배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자를 붙여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 자,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겁니다. 나는 100억을 찍었는데 네. 만약에 그냥 틀려도 그냥 말할게요. 6천억으로 돌아오면 네. 5,900억은 가상의 돈이거든요. 따지면. 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를 또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지금 100억을 찍어준다는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근데 만약에 이 믿음이 부셔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진짜 이거 다 부서지는 거거든요. 난리나 진짜. 근데 가상의 돈들. 그 지금 쇼크가 오잖아요. 네. 코로나도 그렇고 정말 얼마 전에 홍수 사태도 아 그렇고. 진짜 엄청났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면은 엄청난 인플레이션도 분명히 찾아올 거고 우리의 진짜. 화폐 가치가 매우 변동이 될 거고 진짜 그러겠다. 이 가장 큰 위기 국가는 저는 미국이라고 보고요. 음.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인류가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농경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저도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좀 과하다 싶었어요. 그 과학기술 문명이라든지 돈을 좀 투자하는 곳이라도 예를 들면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그런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어벤져스 한 편 만드는데 거의 막 조 단위로 다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또 조 단위로 또 그 이상으로 벌어들이고 네. 이거 좀 뭔가 좀 기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인류 역사상 뭐 이렇게까지 큰 영화 한 편을 전 세계가 거기에 엄청난 진짜 에너지가 들거든요. 예, 자본이 들어가고 또 그 참여 맨 마지막에 자막 올라갈 때 참여한 스태프들 보면 진짜 수천 명이 거의 수만 명이 참여했을걸요. 그 영화 한 편에 자본이 그만큼 막 몰린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어벤져스 같은 영화는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안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더 몰락하는- 상승하면은 그게 나올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 하락과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제 생각에는 자본주의 정점은 코로나 직전에 찍었고 더 이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게 예. 정말 맞죠. 네. 그게 제가 매번 주장하는 엔트로피고. 영화 산업만 봐도 작년에 1000만 영화가 5편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뭘 그게- 해도 나왔잖아요. 1000만 영 근데 올해 코로나 안 터졌으면 더 나왔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은 1000만 영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거의 앞으로 300만이 한계잖아요. 예, 인류 역사에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거의 플로에스에서 해서 어떤 것까지 좀 예상을 하냐면 이건 되게 좀 극단적이고 암울한 예측인데 조만간 세계 3차 대전이 터질 수도 있겠다. 그거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중국과 지금 미국이 대립하고 있고 미국은 항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를 살렸단 말이죠. 맞아요.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저기 얘는 사우디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일부러 전쟁을 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되게 위기잖아요. 네. 너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전쟁을 안 낼 이유가 없어요. 네, 맞아요. 진짜. 중국을 타격하든 아니면 뭐 북한도 중요한 또 타격지죠. 엄청 주요지잖아요. 네. 또 중국과 가까이 전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 또 3차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에요. 일어난다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높죠. 네, 높아요. 미국이 굳이 이렇게 봐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뭐 우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뭐 최악이고 진짜 걱정됩니다. 정말 진짜 걱정돼요. 일어날까봐 진짜 걱정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말 조금만 관심 갖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시그널들이 보여요. 있죠. 그걸 모르게 되면은 되게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성경에 봐도 마지막 날 종말의 날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예언들이 지금하고도 마지막 날엔 전염병이 돌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바다가 되는 거는 핵포탄 터지고 막 전쟁 나고 그런 거 있죠. 그리고 홍수가 어쨌든 이게 다 마지막 날의 징조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그 EBS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멘터리 4편 형식으로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요. 보시고요. 그 레오날리오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그걸 토대로 만든 30분짜리 인포그래픽 영상이 있어요. 그거 꼭 봐보시면은 저는 진짜 전 자본주의를 누리고 있고 자본주의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맞아. 즐거움도 느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자본주의가 정말 위험한 정말 위험한 게임이구나. 누가 죽어나는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좀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일제 시대를 예로 들면 일제 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상상하기에는 항상 막 전쟁이 일어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 사람들도 결혼하고 뭐 직장 들어가 직장 생활하고 똑같았어요 지금하고. 그냥 단지 그냥 일본의 그 좀 일본 순사들 더 걸어다니고. 근데 지금도 우리가 좀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체감이 될 수밖에 없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이러니까 되게 답답하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게 비 내리는 것도 50일 연속으로 내니까 체감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이제야 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터지기 전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환경운동가들이나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사태를 이미 예측을 했잖아요. 예, 먼저 그런 어르신들은.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종말이 좀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몸으로 체감할 수 있으니까 좀 겁을 먹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네. 그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구조라고 봐요. 인간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대비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가능할 생각해요. 수도 있겠죠. 다 연합하면. 근데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게 저도 인간의 안 될 그 본성 자체가 절대 안 될 거라고요. 그 심각성을 그래서 저는 되게 이거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학업 성적이 진짜 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권 교육의 완전 아웃사이더였고 항상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평균이 한 30~40점짜리여서 지식을 무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체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식이라는 거에 좀 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지성인들이 되게 삐딱해 보였어요. 맞아요. 아니 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노네? 되게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되게 진짜 막 내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경고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약간 갸륵한 거예요. 그냥 뭘 저렇게 하냐 무시를 했었는데 건방진 말이지만 제가 그거를 한 6년 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고 좀 오만한 표현으로 제가 지성인의 길을 걸으면서 와, 그 말들이었구나. 내가 무식하니까 못 깨달았었던 말들이구나. 이게 지성을 쌓으면은 그 사태들에 대해 사건들에 대해서 더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확대 렌즈를 갖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그 그레타 툰베리를 좋아하는데 그 어린 소녀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제 이 미래를 깨닫고 본 거잖아요. 이 사태를 예상하고 자기 그 아이는 진짜 화가 연설하는 거 보셨죠? 연설하는 거 진짜 화가 나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어른들이 뺏고 있다고 막 지금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막 호소하잖아요. 더 이상 이러지 말. 근데 저는 그게 감수성이라고 보고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가져야 된다. 그 아이의 절박함 심정 그런 걸 온 인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인류가. 완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집에서 에어컨 말고요. 컨센트를 켜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저도 바뀌게 된 게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컨센트를 끄고 다니고 안 끄고 다니는 게 전기세로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건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본주의잖아요. 맞아요. 그 전기의 낭비를 다 돈으로 봅니다. 이거는 무한의 믿음이에요. 에너지가 무한하다. 근데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 에너지 언젠가 고갈이 된다. 이거 내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는 거랑 상관없이 일단은 줄여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저희가 루소를 배우겠지만 이때 계몽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연결되네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이렇게 발언하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020년 이때 계기로 계몽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 봐요. 진짜 사람들이 한번 진짜 깨야 된다 봐요. 안 그러면 이 민주주의의 지금 이 진짜 마지막 이 말로를 못 막는다고 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저력이 있는 게 그 정치 쪽에서 잘못 갔을 때 국정농단 사건 났을 때 전 국민이 진짜 촛불로 하나 됐잖아요. 정치적인 사안도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인류의 존망이 내가 당장 살 수 있냐 없냐 이게 걸렸으니까 촛불 혁명 때처럼 사람들이 진짜 온 국민이 일어나면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음. 정부를 압박하고 한마음 한때서. 근데 지금 요즘엔 정치적으로 막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먼 것 같아요. 너무 멀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정말 개개인이 특히나 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 봐보면 정치적 아 너무 심해요. 그 너무. 관심도와 참여도가 진짜 높아졌는데 네. 되게 위험한 발언이지만 너무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근데 정치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너무 기본을 안 쌓아놓고 해버렸다. 너무 그냥 편 가르기에서 끝나버리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사회 교과서 봐보면요, 거기에 정치제도 엄청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임위원회 뭐 직권상정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성인들도 모르거든요. 모르죠. 배운 사람들도 다 기억을 못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봐요. 주입식으로 배웠던 교육들이 현실 세계와 적용점이 없으면은 낭비가 되니까. 저는 또 그 중요한 키워드, 이건 어떻게 보면 저의 자기 철학일 수 있는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21세기의 화두는 뭐냐면 생명, 아까 환경이죠. 생명과 평화예요. 평화라는 거는 정치에서 평화는 어떻게 이루냐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정치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서로 대립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이 아니면 우리 진영이 100% 차지해야 되는. 이래 가지고는 싸움과 갈등이 끝이 날 수가 없어요. 뭐 국제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다 차지하는.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진짜 평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화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지금 북한의 체제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인정을 해주고, 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꾸 걔네들이 막 도발을 하고 막 미사일 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인정을 하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서로 경제 발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게 평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걸 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네.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력이 높아져야 돼요. 그거 진짜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개개인의 판단력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비성숙한 시민이다. 미성숙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같이 조금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연습을 해야겠지만요. 이제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그 11장 18세기의 영국 철학을 해봤고요. 다음 주는 이제 18세기 프랑스 나아가잖아요. 드디어 이게 제일 기대돼요. 너무 기대돼요. 저 진짜 공부 벌써 하고 싶습니다. 너무 설레 지금. 정말 설레요. 네, 진짜 설레. 드디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루소와 칸트가 나옵니다. 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막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이제 저희가 좀 친근한, 진짜 많이 왔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이때가 이제 철학적 폭발기라고 또 했었잖아요. 기대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게 철학자마다 이게 가잖아요. 루소, 칸트, 피이테까지 일단 잡으면 어떨까요? 피이테까지. 그러면 다 다음 주엔 헤겔, 쇼펜하우어, 니체 3명을 할 수 있어요. 헤겔. 3명. 일단은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이테까지로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중간에 좀 수정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나중에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으니까요. 분량을 한번 보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루소부터 피이테 481쪽부터 517쪽까지 해보는 걸로 하고, 근데 아무래도 피이테가 너무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5쪽. 아마 루소랑 칸트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 해보겠고 저희가 이번 주 때부터 새로운 좀 시스템을 해보려다 보니까 오늘 되게 힘드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버벅였죠. 네, 근데 같이 조금씩 늘어가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더 분발할 테니까 네. 못난 모습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네. 그리고 좀 할 수 있으면 따뜻한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오늘 배웠던 것처럼 더 많은 내공들 쌓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야기할 인물들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